살면서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 뱃속으로 낳은 새끼한테 부정을 당하는 것, 배우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는 이 두 가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가 가족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가해자의 70%쯤은 가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동학대도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가정은 중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33% 정도 이상? 3분의 1 이상이 가족 살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단했을 때 정말 가정은 중환자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그 문제는 사실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가족인데 그 가해자가 2020년까지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해자 1번이.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일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인학대 실태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 노인학대 가해자는 36%가 배우자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남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남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죠. 남한테는 무슨 기대를 겁니까? 그런데 가장 사랑해야 할 사이, 가장 좋다고 해서 만난 이 짝꿍들끼리 가장 갈등한다는 이야기죠. 학대를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기분 나쁜 정도를 지나서 내적, 외적 갈등을 겪고 그걸 넘어서서 이 권력 차이에 의한 학대잖아요, 말 그대로. 아동학대는 그렇게 요란하게 다루면서, 그런데 노인학대는 비교적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조사해보니까 7천여 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통계입니다. 노인이 지금 천만 시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 노인이 그 인구의 20%를 차지하니까 천만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7천여 건이면 이거는 바다에 물방울 하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신고된 거에서 걸러서 노인학대라고 판결할 만한 것을 약 7천여 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거기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노인기관에 신고를 한다든가 사법적으로 끌고 간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신문에 날 정도라면은 요란한 사건이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젊은이들이 노인학대를 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 요란하죠, 이게.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은 노인들이 공경의 대상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윤리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노인들이 학대받는 시대가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학대 가해자가 70% 정도는 가족인데 아들이었는데 제일 1등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로 바뀌어서 배우자, 아들, 딸 이렇게 갑니다. 뭐 며느리, 그 다음에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역시 또 학대를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갑니다. 조사를 한 것이 이렇다 할 정도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서 그냥 갈등 수준에 머무는 것, 이런 것은 집집마다 없는 경우가 없다 할 정도죠. 저도 처가에도 5, 우리 집에도 6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위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얽힌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자녀들이 얽힌 문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가벼이 이렇게 넘기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어떤 일이든 누구의 집에서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학대로까지 발전합니까? 노인기관까지 그것이 신고가 됩니까? 아동기관까지, 경찰까지
법원까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10중 8구는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가정일을 까벌려서 졸릴 것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이 노동학대 문제는 아동학대 문제 못지않게 다뤄야 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표면화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학대를 어디서 받느냐? 역시 가정입니다. 87% 정도가, 그러니까 10중 8구가 학대를 받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학대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노동 학대 유형도 여러 가지인데, 또 학대라는 거 개념 규정도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우선 언어 학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그런 것이 있는데, 학대 유형으로 보자면은 신체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정서는 감정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각각 약 43% 정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86%죠. 10중 8구는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죠.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것과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8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됐든 아들이 됐든. 그리고 그 피해자는 누구냐? 대다수가 76%가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배우자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학대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배우자가 1등이라니까요. 36%. 즉 학대자의 3분의 1 넘는 숫자가 배우자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 중에 87%는, 그러니까 배우자다 하면은 약 90%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26%. 옛날 20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아들이 1번을 차지했는데, 지금 이제 아들이 줄어드는 추세인 측면도 있고, 아들과 떨어져 사는 측면도 있고, 그럼 배우자하고 같이 사는 가구에서 일어나느냐? 그래요. 39% 안팎은 노인부부, 가구 형태로 보면 노인부부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노인과 노인이 같이 사는데 이렇게 대개 여자들이 학대를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남자로서 또 남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가족 갈등 차원인 이 가족 사례에서 보나, 이렇게 노인 학대에서 보나,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남자 배우자, 그 다음에 아들. 그걸 포함하면 거의, 어느 정도의 절반 이상은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자들이 반성해야 할 측면이 많죠. 그럼 어떤지, 이런 거는 분석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책을 읽은 거라든가, 제 상식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 차이가 날 때 학대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권력 관계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권력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섹스라는 것도 결국은 권력 관계의 일종이다. 그렇게 권력으로 성적인 측면까지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그 힘. 그런데 이 권력 관계의 차이가 날 때 권력이 센 사람이 부당한 어떤 힘발휘를 하는 거, 인격적인 어떤 모독과 정서적인 모독을 아울러서 하는 거, 그게 바로 학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력 차이가 나면은 학대가 발생하는데, 노인들은 대개 옛날부터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가진 데다가 물리력을 그렇게 써온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체벌을 하고 아내도 때리는 그런 경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며칠에 한번 때려야 내지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폭력이 가정 내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남녀 차이가 사실은 나는 것은 이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슷해졌잖아요. 물리력만 차이가 나는 거죠. 물리력인 것은 이것이 이제 신체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나 물리력 차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남자들도 물리력을 쓰기보다는 물리력을 안 쓰는 일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기질을 타고나는 거, 그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옛날에는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 완력에서 그 남녀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녀 사이에 청년들도 데이트 폭력 같은 거는 일으키는 사람의 10중 8구가 역시 남자입니다. 거기서 물리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차이, 지적 차이, 인지적 차이 이런 데서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남자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물리력이요. 그리고 남자가 쓸 수 있는 그 감정이 분노밖에 없다 보니까 남자는 특히 그 감정적인 그 표출 측면에서 아주 취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권력 차이에서 물리력을 이용해서 노인 학대를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청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다. 학대는 사실은 감정이 이제 이입되는 거죠. 감정이 얽히고 그다음에 이 감정이 이제 그 갈등이 심화되는데,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이념 차이나 뭐 가치관이나 어떤 그 생활 태도나 종교나 도덕이나 여러 차이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거 감정이 이렇게 얽혀서 내적 외적으로 얽혀서 갈등이 심화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물리력이 가해지면 신체가 되는 거예요. 물리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감정적인 걸 실어서, 부정적 감정을 실어서 정서적 학대가 되고 그런 것이죠. 아동학대들은 어찌 보면 소외만 시켜도 학대라고 하고, 요새는 학교에서 뭐 교사들이 이 아동학대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여기 제가 사는 전주에서 일어난 초등학교에서 뭐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에 뺨을 때렸다나 뭐 아무튼 참, 어찌 보면 그렇게 바깥에서는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아동한테 학대를 당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뉴스가 될 만하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뒤집힐 만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동학대라는 거, 그거는 이제 법적인, 요새는 이제 학교 문제도 법적으로 법정으로 가는 수가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법, 그게 그 교사들이 뭐 손발을 꼭 묶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나온 배경을 보자면은 순수한 측면도 있지만, 참 그것 때문에 그 뭐랄까요,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그런 교사들도 많고, 저도 교직에 한창 있었고 아내는 교직에 쭉 있었기 때문에 요즘 아무튼 참 이 좌파들, 현장을 모르는 이 이념파 정교조 여기저기서 뭐 그런 배경이 된 측면이 있고, 그거야 이제 사회 환경과 또 그 학부모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아무튼 환상에 쌓인 이 친구들이 현실 모르고 그런 걸 뭐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밖으로 나가서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할 생각은 않고, 정치 쓰레기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입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자꾸 나락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고, 비전을 제시하고 어디로 가자, 어떤 목표를 이루자 하는, 그러면서 그 군사정권 욕이나 죠. 군사정권은 욕먹을 짓도 하고 이 쿠데타에 흠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발전적으로 갔잖아요. 지금 애들은 그 민주화의 뭐 공로는 크다고 하면서 나라는 자꾸 뒤로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동학대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노인학대도 이게 뭐 굳이 어찌 보면 법적으로 안 가야 되는데 요새는 법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회로 또 이 입법하는 친구들, 이 법조계 친구들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 법적으로 참 복잡한 나라 없습니다. 법 되는 것도 다 법인 것 같지만 안 되는 것도 다 법이죠. 그래서 사기꾼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5년 살고 외국 가면 50년 살아야 한다는, 미국 가면 특히 그런 얘기잖아요. 권도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 게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으로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게 뭐 5조 뭐 벌금을 납부했다나요. 아무튼 참 그렇게 미국은 그 사기에 대한 형벌이 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도 뭐 최고 형벌이 15년이라는가? 그래서 몇백억 몇천억 이를테면 그 사기를 쳐도 그 이상을 못, 그러니까 감형은 시킬 수 있는데 판사들이, 근데 거기에다가 더 덧붙일 수는 없는 건데, 양형 기준도 참 이 판사들 보면 또 제멋대로는 측면이 있어요. 그나마 요새는 또 판사들도 이념으로 갈려가지고 아무튼 길 좀 샜는데, 이렇게 가해자와의 차이가, 권력 차이가 그
노인 학대로 번지는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핵심에는 누가? 남자가 있다. 그러면 이 뭐랄까요? 가해자는 어떤 의식을 느끼면서 이 학대를 하느냐? 지배욕을 느낀다. 자기 지시와 명령, 통제가 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욕망의 뭐랄까요? 그 쾌감 이런 걸 느낀다. 그리고 타인은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이를테면 자기 어떤 그 광분이랄까요? 반 미친 상태에서는 타인 의식하지 않죠. 그리고 권력감에서 느끼는 이 권력감, 내가 권력을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뭐랄까 힘을 쓰면 남이 복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권력감에서 역시 또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권력 쓰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국회의원 되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쥐고 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떠냐? 이 물리적으로라든가 다른 정서적 차원에서 학대를 당하면 결국은 지배를 당하고 자기가 손해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알아서 복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러나 피해의식이 쌓이고 우울감이 쌓이고 무력감이 쌓여서 어떤 우울함,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황혼이혼도 생기고, 또 대개는 남자들이 그래도 빨리 그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남자가 떠난 이후에 오히려 뭐랄까 편안하게 사는, 자기 뭐랄까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학대는커녕 그런 그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게 오히려 그 여자들의 수명을 더 늘리는, 대부분은 대개는 남자들이 먼저 떠나니까. 중요한 건 이제 학대 예방이죠. 그러면 이 탈출할 법 없느냐? 방법은 없느냐? 힘을 길러야죠. 적어도 무시하지 않을 정도는. 더 좋은 것은 무서워할 만큼 힘을 기르면 학대는 안 당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의 학대를 안 당하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학대를 안 당하고 오히려 상대와 대등한 어떤 거래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학대 예방책, 그것은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의 이야기, 석가의 이야기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자비를, 사랑을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 가운데 권력을 알아서 내려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권력 개편하자, 그래가지고 1년 먼저 나가면은 그 다음에 4년 중임으로 해서 대통령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5년을 내려놓을 사람 없어요. 거기서 하루라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쫓겨나는 사람은 있지만 권력을 스스로 줄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나와요. 역사 이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뭔가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니까?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서 가장자리에서 스스로 힘을 내려놓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사랑과 자비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은 그만큼 저도 참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자는 약자인데,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상대와 권력의 균형을 이룰 만한 역량과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만한 기술, 이 힘은 역량이기도 하지만 가능성, 기술이기도 해요. 스킬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힘도 배가 되는 수도 있고 그 힘이 무력화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전략의 대가 지압장군 있죠? 베트남. 그 사람이 쓴 게 뭡니까? 삼불 전략이잖아요. 삼불. 세 가지는 하지 마. 세 가지 하지 마 하는 게 삼불 전략이죠. 삼불. 세 가지는 안 돼. 베트남의 이 전쟁 영웅 지압이 말한 삼불 전쟁이 뭡니까?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마라. 시간의 전략.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말라. 장소의 전략.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 방법의 전략. 시간, 장소, 방법을 적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고.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기습하고. 장소는 왜 적이 허허벌판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약자가 허허벌판에 나가면 다 박살나. 안 돼. 산으로 끌어들여. 동굴로 끌어들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은 내가 만들어. 무슨 손잡이법? 클라우즈비치? 아니야. 징기스칸? 아니라니까. 내 방법으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굉장한 실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주도하는 마당을 만들고 주도하는 때를 만들고 주도하는 길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압이 산불 전략이 세계 전쟁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약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싸워서 베트남이 프랑스 몰아냈죠. 중국 몰아냈죠. 세계 최강 미국도 몰아냈잖아요. 거기서 수십만이 거주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미군들, 한국군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용 이 지압이 유명한 거예요. 산불 전략이 유명한 거라고요. 지금도 중국이 어때요? 국경을 무려 한 10대 군대하고 접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딜까요? 북한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아니에요. 인도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굉장히 의식을 해요. 중국과 물론 인도도 눈에 가시죠. 그러긴 하지만 베트남이 이 지압의 후예들이 덤비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베트남 조그만치만 무시 못해요. 1억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뭐 14분의 1 무기 이걸로 봐도 경제력으로 봐도 깜이 안 되지만 베트남하고 싸워서 재미 본 적이 없다니까. 별로. 베트남이 이긴 적이 있다고요. 중국을. 그 쟁쟁한 나라를. 그게 바로 뭐냐 산불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대1 대응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그 응용력을 기르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특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총력전을 벌이는 거라고요. 자금, 자식, 정서. 남자는 이 분노밖에 못 낸다고 하잖아요. 감정이 그 수식까지인데, 근데 여자는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 전략, 여론, 이념, 도덕, 종교, 우군을 확보하는 거예요. 연대하라는 거예요. 한국, 일본과 지금 뭐 미국과 연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약할 때는 연대해야 돼요. 그리고 연합국을 누구가 맺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수가 매우 많았어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라가 강해서 통일했습니까? 당나라하고 잡아서 싸운 거예요. 이렇게 통일을 할 때도 그나마 수업료 많이 지불했잖아요. 그 다음에 연대할 때는 오래 버티는 여자가 유리하니까 역시 노년에는 거기서부터 더 살 사람인 여자가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연대할 때. 그리고 유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정서 전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뭐랄까요, 살아갈 방법이 많고 수명이 길다는 것은 결국 늙어서 같은 나이라 하면은 남자가 또 연상인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강인한 거예요. 체력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말년에 노인을 학대를 안 당할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또 바뀌었잖아요. 남녀 차별이 많이 사라진 상태로 이 세상의 분위기마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랬느냐? 이 산불 전략을 쓴 지압이 그랬어요. 다 동원했어요. 기후라든가 이 국제 여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거라든가 이것저것 다 동원한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만 동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베트남의 그 우중충한 날씨 이것도 잘 활용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행 일치를 해야 되죠. 결단 딱 했다. 그럼 실행을 해야 돼요. 수동공략 죽이다 죽여. 이렇게 수동적 공략도 유명한 사람한테는 쓸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법에 의존할 필요 있는 거죠. 문재인 같은 이 대통령 했던 사람도 법에
의존한 측면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법으로 끌고 가면은 참 여러 그 측면이 있죠. 자기도 그러지만 상대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 나도 나지만 내가 새끼들한테까지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지고 정말 자식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그 길을 막는 사람은 안 되고 싶다는 이런저런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또 한번 뭐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 무법천지가 된 것도 너무나 법에 뭐 의존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법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공화국이 됐잖아요. 무법천지가 된 측면이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노인학대 가해자는 주류가 가족이다. 그리고 그 탈출법 간단하다. 어찌 보면. 그러나 하기는 어렵다. 힘을 길러야 하니까. 약자가 힘을 기른다는 것은 강자가 힘 기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요즘도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듯이 약자는 약해지고 강자는 강해지는 양극화 사회에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 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말한 것, 다짐한 것은 실천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전부는 실천이죠. 힘 기르는. 그 힘 기르려니까 운동하고 물리력 기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체력적 면에서 그걸로써 여자가 남자를 이기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총체적인 힘, 총력을 기르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는 부드러운 힘이 거친 힘을 이기는 측면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학대 주간 넘기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길래 극히 일부 아주 희귀한 일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도 의식을 하고 여자들도 한번 참고하라고 이런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